손자병법 제12편 화공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화공편은 손자가 결전을 논의하는 마지막 편이죠. 11편과 또 그 앞 10편, 즉 지형편과 구지편에서 이 결전의 수행 방법을 논의한 데 이어서 이 화공편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당시 중요한 공격 전술이었던 화공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장, 지형편, 구지편, 화공편, 이 세 개의 장은 바로 결전을 논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세 개의 편입니다. 이 화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로 적을 공격하는 것이죠. 다만 손자는 화공을 그 자체로 주요한 공격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동부대의 공격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공은 그 자체로 결정적 성과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이 공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이 손자가 12편 화공편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화공의 종류와 시기이고요. 두 번째는 화공의 시행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에 대한 신중함,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주제인 이 신중함, 전쟁에 대한 신중함에 대해서는 이 화공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이 손자는 화공까지 사용해서 결전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이것이 정치적 목적 달성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애초에 원정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에 이 전쟁의 어떤 신중함을 이 화공편에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군사적 승리보다도 정치적 승리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화공편은 원정을 결심한 제1편 시계편부터 여기까지 모두 12편에 걸친 논의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전쟁과 정치의 목적을 연결함으로써 이 최종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자가 말하기를 무릇 화공에는 5가지가 있으니 첫 번째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의 군수품을 공격하는 것이고요. 화적이죠. 세 번째는 적의 보급용 수레를 공격하는 화치고요. 네 번째는 적의 창고를 공격하는 화고, 그리고 5번째는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화대가 있다 그랬고요. 자, 불이 나는 것은 자, 화공을 행하면은 조건을 구비해야 되고 필유인하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데는 도구를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불을 붙일 때는 시기가 있고, 또 불을 일으킬 때는 그 날이 있다, 이런 뜻이죠. 적당한 날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을 붙여 놓으려면 적당한 시기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기라는 것은 기후가 건조할 때, 그리고 날이라는 것은 달이 기벽익진이라는 별자리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네 자리는 바람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적진을 이 불로 공격하는 이 화공은 왠지 좀 구시대적인 전투 방식이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죠. 자, 그러나 알고 보면 이 손자의 화공은 오늘날 화력 운용 개념과 좀 유사합니다.
적국을 공격할 때 기동부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의 병력과 화력 그리고 지휘 통제 시설에 대한 화력을 집중해서 적의 물리적 저항 능력을 약화시켜야 하죠. 자, 미국은 걸프전을 수행하면서 처음 38일 동안 공군과 해군의 화력을 동원해서 이라크의 레이더망과 또 통신시설, 군사 기지 사령부와 같은 이런 심장부를 공격해서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상부대를 투입했기 때문에 단 100시간 만에 지상작전을 완료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화공은 손자가 말한 대로 공격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인 것입니다. 손자는 먼저 화공의 종류를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화인은 사람을 불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공의 대상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화인은 병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 별도로 적 부대를 공격하는 화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병력으로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화인은 적의 장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 장수의 막사나 적 장수가 위치한 어떤 지휘소, 즉 막루죠. 옛날 같으면 또는 참모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공격해서 적의 지휘부 혹은 적의 지휘 통제 체제를 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휘 통제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화적이죠. 화적인데요. 쌓을 적자죠. 이 화적. 적의 군수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의 성이나 적의 진지에 야적된 식량이나 병기, 보급물자를 겨냥해서 화공을 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적진의 혼선을 조성하고 적이 당장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물자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화치입니다. 치는 여기 치중대를 의미합니다. 치중대, 치중시설, 전투근무 지원시설 우리가 치중대라고 치중시설이라고 그러죠. 적의 보급용 수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의 후방 지역으로부터 전장으로 전장 보급물자를 싣고 운반하는 수레를 불로 공격을 해서 군수 보급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적의 보급 지원을 차단을 함으로써 적이 지속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적으로 하여금 보급로 안전을 위해서 일부 병력을 전환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화고인데요. 화고는 적의 창고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후방 지역에 위치한 적의 식량 창고, 병기 창고, 보급 창고를 불로 공격하는 것이죠. 적의 전쟁 지속 능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적의 창고가 적 영토의 깊숙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통하고 있는 간첩을 활용하거나 일부 정예 병력을 투입해서 화공을 가할 수 있겠죠. 다음은 화대인데요.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적벽대전과 같이 적의 배가 묶인 상태에서 혹은 살라미스 해전과 같이 적의 대함대가 좁은 해협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 화공을 가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갈대숲이나 숲풀이 우거진 지역에 적이 진을 치고 있을 때 화공을 해서 적의 방어 배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겠죠. 자, 이처럼 화공을 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재료와 도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료로는 송진이나 동물기름, 숯, 건초, 옥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요. 역사적으로 입증되지는 뭐 않았지만 지상으로 섬에 나온 석유도 사용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에 발화를 하기 위해서 부싯돌이나 횃불 등을 구비해야 하겠죠. 자, 손자는 화공에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서 불을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이 잘 타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건조해야 하고요. 그리고 화공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겠죠. 바람이 잘 일어나는 이런 시기로 이제 기, 벽, 익, 진 이 별자리에 있는 날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천지지의 천에 해당하는 요소죠. 손자가 요구하는 장수는 이 천문학적 식견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이 손자의 시대에도 오늘날 못지않은 장수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춘추 시대의 화공과 오늘날의 화공을 한번 운용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이 손자 시대, 즉 춘추 시대의 화공은 오늘날 화력을 운용하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적 장수와 지휘 통제 시설을 공격하는 이 화인은 오늘날 적의 지휘부나 지휘 통제 체제를 공격하는 것과 같죠. 적의 성이나 또는 야지에 적재된 적의 군수품을 공격하는 이 화적은 오늘날 적의 보급 부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의 보급용 수레를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 후방으로부터 보급되는 수송 부대를 공격하는 것과 같고요. 또 적의 영토 깊숙이 위치한 적의 식량이나 병기, 보급 창고를 불로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 적국의 산업이나 군수시설을 타격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죠. 그리고 적의 부대를 불로 공격하는 것은 오늘날 적 부대를 화력으로 타격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손자의 이 화공 방법 5가지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손자가 가장 먼저 이 화인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적 장수를 직접 겨냥하거나 적 장수가 위치한 망루를 공격을 해서 적의 지휘 통제 체제를 혼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 적의 군수 보급 물자에 대한 공격으로 화적, 화치, 그리고 화고는 상대적으로 적의 경계가 허술하면서도 적이 방비하지 않을 수 없는 대상을 불로 공격을 함으로써 적의 주의를 돌리고 병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대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적의 부대를 불로 공격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화공은 주로 적의 막사나 물자를 태우기 위한 것이지 병력을 살상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의 이 5가지 화공 방법은 어느 정도 공격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했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다음은 화공의 방법에 관한 2번째 주제입니다. 자, 화공은 반드시 5가지 법칙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한다. 자, 불이 적진 내부에서 일어나면 자, 일찍 밖에서 호응을 하되 자, 서둘러서 밖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말이고요. 불이 났는데도 적병이 조용하면 계략이 있는 것일지 모르니까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길이 치열해진 후에 공격을 할 만하면 공격하고 아니면 중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불길이 최고조에 달하면
상황을 판단해서 진격을 할 수 있으면 진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격을 중지해야 한다. 자, 요거죠. 불길이 치열해진 후에 공격을 할 만하면 공격하고 아니면 중지해야 한다. 적진 밖에서 불을 지를 수 있으면 내부 동정을 기다리지 말고 때에 맞게 불을 질러야 한다. 자, 불은 바람머리 쪽에서 질러야 하고 바람머리 쪽에서 질러야 하고 그 다음에 바람 아래쪽에서 공격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낮바람이 길면 밤바람은 멎는 법이다. 그죠? 불은 바람머리 쪽에서 질러야 하고 바람 아래쪽에서 공격을 해서는 안 되고 낮바람이 길면 밤바람은 멎는 법이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야간에는 바람이 적게 분다 이런 뜻입니다. 전투부대는 반드시 화공의 5가지 변화법을 알고 헤아려서 따라야 한다. 따라서 불을 공격에 이용하는 자는 총명해야 하고 그러니까 화공으로 공격을 보완하는 장수는 통찰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수공으로 공격을 하는 보완하는 장수는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공으로는 적의 진출을 차단할 수 있지만 화공처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수공과 화공을 같이 쓰는 장수는 굉장히 총명한 장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공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화공과 수공을 동시에 쓰는 장수가 총명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손자는 다양한 어떤 상황별로 이 화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손자는 여기에서 하는 손자가 논의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5가지 화공의 유형, 즉 화인, 화적, 화치, 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대였죠. 이 가운데서 어떤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논의의 내용을 볼 때 결전의 단계에서 방어하고 있는 적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화인, 화적 또는 화대의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손자는 외부에서 불로 공격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적진 내부에서 불을 놓는 상황까지를 다 고려하면서 적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논의를 하고 있죠. 자, 우선 불이 적 내부에서 일어나면 서둘러서 밖에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진에서 불이 나면 이건 뭐 우연이나 실수에 의한 어떤 발화이라기보다는 내부의 공모자나 사전에 침투한 아군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적은 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할 것이고 순간적으로 방어태세의 공백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틈을 이용해서 아군은 즉각 밖에서 공격을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부에서 불이 나면 밖에서 호응을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자, 여기서 손자는 조기에 응해라 이런 뜻이죠. 조응.
이 조응, 서둘러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화공을 가하는 것인지 또는 병력을 투입하라는 것인지는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다만 이 다음 구절에 보면 공격 여부를 따지고 있죠.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병력을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적진에 불이 났는데도 적군이 소란하지 않고 조용하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격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의물공, 그죠? 물공, 공격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첫 번째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 내부의 어떤 공모자 혹은 침투한 아군에 의해서 내부의 화공이 이루어졌지만 그 불길이 아직 미미하거나 또 불길을 진압해서 적이 혼란에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적은 아직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해서 섣불리 공격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길이 최고조에 달하면 극기활약하여, 그죠? 불을 이 상황을 판단해서 진격할 수 있으면 진격을 하되 진격을 할 수 없으면 진격하지 말고 중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어서 적이 혼란에 빠지면 아군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가할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거센 불길 속에 뛰어들 경우에 아군의 피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화공 자체만으로 적을 와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진 밖에서 불을 지를 수 있으면 적진 내에서 발화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불이 잘 붙는 시기를 틈타서 불을 놔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에 이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적진 내에서 발화된 경우이고요. 다시 말해서 손자의 화공은 외부에서의 화공보다는 내부에서의 발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적의 진영 주변에 발화가 용이한 갈대숲이나 건조한 초목이 무성하다면 화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화산이라 불덩어리를 적진 내에 투척해서 불을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때는 발화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화공을 준비한 아군의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람, 불은 바람이 적 방향으로 불 때 질러야 하고 아군 방향으로 하풍, 아군 방향으로 불 때는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공이죠. 자, 이것은 화공을 하는데 기본적인 고려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아군 쪽으로 불어오는데 불을 놓는 그런 어리석은 장수는 없겠죠. 바람이 아군 쪽으로 불어오는데 불을 놓으면 결국은 아군이 피해를 입으니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손자는 자, 주간에는 주풍부 바람이 많이 불고 야풍 진이라 야간에는 바람이 잦아든다고 했습니다. 거칠 지자죠. 자, 오늘날 이 기상학을 기초로 해서 정확하게 손자가 말을 하고 있죠. 오후 시간에는 바람이 많고 늦은 밤에는 바람이 잦아든다고 우리가 기상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자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대기의 순환 현상을 과학적으로 정확히 짚은 것이죠.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달이 기벽 익진의 별자리에 있는 날과 시간을 고려해서 바람의 정도를 예측하고
화공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이 손자가 자연 현상의 이치와 기후 조건 그리고 천기를 꿰뚫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장수는 화공을 하는 데 있어서 5가지의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데요. 적진의 내부의 상황과 바람의 이치를 헤아려서 화공과 공격의 시기를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화공은 수공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그죠? 수공보다 훨씬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수공으로는 적의 진출을 차단할 수 있지만 화공처럼 이 수공은 적의 병기와 물자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수공으로 공격을 보완하는 장수는 단지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화공으로 공격을 보완하는 장수는 통찰력이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화공과 수공에 대한 손자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손자는 화공을 별도의 편으로 떼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손자가 화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별도의 편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은.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손자가 화공을 만능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단에서 손자가 이화, 좌, 공자, 명이라고 해서 화공은 어디까지나 공격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 데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화공은 공격을 돕는 보조적인 방책일 뿐이지 그 자체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병세편과 허실편에서 강조했듯이 적의 취약한 부분의 병력을 집중해서 세를 발휘하고 결정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화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화공은 적을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혼란에 빠뜨려서 허점을 조성해서 아군이 세를 발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손자는 여기에서 수공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공에 비해서 화공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선 이 시행 조건 측면에서 보면 화공은 기후 조건이 중요한 반면에 수공은 기후보다는 지형 조건이 요구가 되죠. 다시 말해서 화공은 건조한 기후와 바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화공에서 수공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강이 있어야 가능하죠. 공격의 목적을 볼 때 화공은 적을 파괴하고 혼란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하지만 수공은 물기를 이용해서 단지 적의 진출이나 퇴각을 저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지문덕이나 강감찬 장군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 적이 하천을 도하할 때 수공을 만약에 가하면 적을 혼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손자는 그러한 효과가 미약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결과 면에서 화공은 적의 진지를 파괴하고 심리적 혼란을 조성하는 등의 이런 결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공은 단지 적의 기동을 저지하는 데 그침으로써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효과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풍과 야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오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즉 낮 시간에는 뜨거운 지표에서 상승하는 공기로 인해서 가장 활발한 대기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강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는 데는 지표의 가열,
대류, 그리고 대기의 안정성 여부와 같은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루가 시작이 되고 태양이 떠오를 때 상층의 대기는 비교적 안정이 되죠. 그런데 지표가 가열이 되면 지표상의 공기가 열기포의 형태로 상승을 해서 상층의 기류를 타고 흐르다가 식으면 다시 지표면으로 침강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대기의 순환이죠. 이때 공기가 아래로 침강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층의 바람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바람이 지표에 도달하면 지표의 평균 풍속을 증가시키고 강한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공기의 순환은 지표면 가열이 쉽게 일어나는 맑은 날 오후에 가장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낮에 부는 바람이 하루 중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풍이죠. 반대로 밤에는 태양 에너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대기의 흐름이 조용해지죠. 해가 지면 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표면과 상공의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하죠. 특히 대기보다 지표면의 온도가 빨리 떨어져서 뜨거운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는 대기순환의 원리에 따라서 지표와 상공의 공기순환이 최소화되고 대기 또한 안정화되죠. 자, 이에 따라서 바람의 발생이 줄어들어서 바람이 잦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가 낮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밤에는 바람이 잠잠해진다고 했는데, 자, 이와 같은 언급을 통해서 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경험적 요소에 의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손자는 오늘날의 기상학에 버금가는 이론적 식견을 보유한 병법가임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손자가 시계편에서 제시한 이 천의 요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원중군의 입장에서 이 주풍과 야풍은 좀 다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록 손자가 밤에는 바람이 잦아들지만 바람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공격해야 하는 원정국의 입장에서는 주풍과 야풍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햇빛을 많이 받는 경사면이 가열되어서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 상승을 하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바람을 우리가 계곡풍이라고 하죠. 야간에는 반대로 경사면의 복사 냉각 차이로 인해서 산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어 내리는데 이를 우리가 산악풍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낮에는 낮은 평지에서 높은 산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고 밤에는 높은 산에서 낮은 평지로 바람이 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정군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통상적으로 높은 지대에 성을 쌓고 방어를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정을 하는 군대는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바람은 주간에는 계곡풍과 같이 아군이 위치한 낮은 지역에서 적의 진지가 있는 높은 쪽으로 불어가지만 야간에는 산악풍과 같이 아군 쪽으로 불어오죠. 그렇다면 원정군의 화공은 결국 주간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교롭게도 화공은 바람이 많이 부는 주간에 가능하다고 보는 손자의 견해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화공편의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군주와 장수의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보면요. 무려 싸워서 이기고 공격에 성공하고서도 그 공로를 포상하지 않으면 흉할 것이니 이름하여 비류, 쓸데없이 경비만 쓰는 것이죠. 비류라 한다. 고로 현명한 임금은
이를 고려하고 훌륭한 장수는 이를 처리한다. 비리부동하며 유리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비덕불용, 이덕이 없으면 용병을 하지 말아야 하고 비위부전, 위험하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임금은 분노로 인해서 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장수는 선난 일로 인해서 전투에 끌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합치되면 움직이고 이게 합치되지 않으면 중지해야 한다. 분노는 다시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성난 것은 다시 즐거울 수도 있으나 망국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임금은 이를 삼가하고 훌륭한 장수는 이를 경계하는 것이니 이것이 차는 국가를 안정되게 하고 군대를 보전하는 길이다. 자, 여기서 손자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군주와 장수가 견지해야 할 전쟁에 대한 신중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화공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 군주와 장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어떤 별도의 다른 주제, 화공과 무관한 주제를 이야기했냐고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요. 그건 이제 이 화공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승리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정을 단행해서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더라도 애초에 설정했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전쟁을 아예 시작하지도 말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손자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승리를 반드시 정치적 목적 달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주와 장수는 전쟁과 전투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자가 군사적 승리가 반드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것은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의 성을 탈취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군사적 성과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하지 못했다면 이건 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죠. 원정의 목적은 적 제후의 항복을 받아내고 적국을 합병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군이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적 군주가 일부 군사를 이끌고 도망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점령한 지역의 백성들이 아국의 군주의 통치를 거부해서 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면 비록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하는 전쟁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손자를 일한 것을 비류라고 이야기했죠. 비류. 막대한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소모하고도 아직 치러야 할 비용이 더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류가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군주와 장수는 어렵게 얻은 군사적 승리를
어떻게 정치적 목적 달성으로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자는 군주의 전쟁 결정과 장수의 전투 수행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비리부동, 비득불용, 비위부전, 손자병법에서 꽤 유명한 구절이죠. 즉 원정 이전에 승산을 계산을 해본 후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군대를 동원하지 말고요.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군대를 운용하지 않아야 하고 국가가 위태롭지 않다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군주가 분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치밀하게 승산을 계산해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군대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도 마찬가지로 화가 난다고 싸움에 돌입해서는 안 되고요.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전투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군주는 전쟁의 결정에 신중해야 하고 장수는 싸움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군주의 노여움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될 수가 있지만 한 번 망한 국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죠. 한 번 망한 국가는 다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장수의 성냄은 다시 기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전투에서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현명한 군주라면 전쟁에 신중해야 하고 우수한 장수라면 전투를 경계해야 한다고 그랬죠. 결국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고 군대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군주와 장수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전쟁의 종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면요. 화공편이 이 손자병법에서 지형편과 구지편에 이어서 결정적인 전투를 논의하는 마지막 편이라고 하면 이 손자는 화공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전쟁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의 신중함에 관한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는 적을 불로 공격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손자병법에서의 용병, 특히 결전에서의 용병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쟁의 종결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의 원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을 종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손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세 가지 승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승리입니다. 적의 군주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적 군대의 주력을 와해시켜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전에서의 승리를 통해서 적 군대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승리입니다. 자, 이 정치적 승리는 군사적 승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죠. 적 군주가 굴복해서 왕위를 포기하고 물러나거나 아국 군주에게 충성하면서 일부 지역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데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적의 군주가 굴복하지 않고 산속으로 도망을 가서 저항을 하거나
주변 제후국과 연합을 해서 재기를 노릴 경우 원정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승리입니다. 이 사회적 승리는 합병한 적 국가에 대한 완전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적의 백성들의 민심이 적 군주에게 등을 돌리고 아국의 군주에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의 백성들이 저항을 해서 곳곳에서 밀란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정은 다시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비단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주와 장수가 적국의 백성의 민심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원정이란 것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적국을 멸망을 시키고 자국의 합병을 하는 것이죠. 한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목적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자의 전쟁은 근대 서구에서의 팽창주의나 제국주의적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논의를 했듯이 여기에서 언급된 비리부동, 비득불용, 비위부전, 이 주장은 손자의 전쟁이 제국주의적 팽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리부동, 비득불용, 비위부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비위부동은 국가가 위태롭지 않으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손자의 전쟁이 방어적인 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리부동, 비득불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만일 리와 덕을 이익과 이득으로 해석을 하면 손자는 국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공세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 문장의 앞뒤 문맥을 보면 리는 이익이 아니라 피와 역량의 계산을 통해서 나온 유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득이 아니라 계산해서 값을 얻는다 또는 성산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와 역량을 계산한 결과가 만족할 만하면 전쟁을 해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의 전쟁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의 위협을 부득불 제거해야 할 때, 그것도 성산이 충분할 때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손자의 전쟁은 비록 원정으로서 적국을 합병하는 것이지만 합병한 후에는 상대국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지 서구와 같이 적국을 점령한 후에 식민 통치나 경제적 착취를 추구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손자의 원정을 서구의 팽창주의나 제국주의적 관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 12편 화공편을 강의했는데요. 마지막은 제 13편 용감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손자병법의 다음 시간에는 손자병법의 마지막 편인 용감편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